셰익스피어 원작 베니스의 상인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인 살레리오, 그리고 솔라니오는 베니스의 부둣가를 걷고 있다.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네. 며칠째 계속이야. 안토니오, 그건 당연한 거야. 그 많은 재산을 바다에 걸어놓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나? 응? 그건 솔라니오 말이 맞네. 폭풍이라도 몰아친다면 어떤가? 오한이 나지? 만일 셀레리움 말처럼 된다면 뭐 빈털터리가 될 밖에. 자넨 사업 걱정으로 우울한 거야. 아니, 잘못 짚었네. 사업은 아니야. 응? 난 한 곳에 투자하지 않거든. 전 재산을 네 척의 배에 나눠놨으니 빈털터리가 될 일은 없지. 그럼 사랑 때문이군. 상사병에 걸린 거야? 응? 에이, 당찼네, 살레리오. 안토니오와 친구들을 향해 바사니오가 로렌조 그라시아노와 함께 다가온다. 잠시 후 모두 자리를 뜨고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만 남는다. 바사니오, 자네가 은밀히 사랑의 순례자가 되어 찾아가겠다고 한 그 여인 말일세.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 형편은 누구보다 자네가 잘 알지만 난 빚만 남았네. 자네에겐 돈이나 우정 모두 큰 빚을 지고 있지. 자네의 우정을 믿고 내 계획과 생각을 한치의 속임도 없이 다 털어놓겠네. 무슨 얘긴가? 어서 말해보게. 실은 벨몬트에 많은 유산을 받은 여인이 있네. 아주 미인이고 아름다움 이상으로 훌륭한 인품을 지녔지. 대체 누군데? 포샤라고 하네. 그녀에게 청혼하는 경쟁자들과 겨눌 만한 재산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걸세. 이 손으로 꼭 행운을 잡을 거야.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전 재산은 바다에 있고 내 수중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도 물건도 없지 않나. 그래, 그렇지. 가보세. 베니스 시내에서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보세. 벨몬트의 아름다운 포샤를 찾아갈 여비쯤은 어떻게 되지 않겠나? 포샤가 시녀 네리사에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푸념하고 있다. 네리사, 이 작은 몸으로 넓은 세상에서 산다는 게 고달프구나. 아우, 아가씨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포식하는 사람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처럼 병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중간인 것도 큰 행복이에요. 참 좋은 격언이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격언일지라도 내가 남편을 선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선택이란 말이 날 더 슬프게 하는구나. 살아있는 딸의 뜻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매여 있으니. 아가씨, 비참하지 않니? 선택도 거역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말이야. 아가씨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금, 은, 납, 이 세 개의 보석함 중에서도 아버님의 훌륭한 뜻이 담긴 걸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가씨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리사는 낙심하고 있는 포샤에게 바사니오 이야기를 꺼낸다. 저기, 아가씨,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베니스에서 몽페라트 후자고 같이 오셨던 왜 학자시고 군인이라고 하던. 그래, 바사니오. 이름이 바사니오라고 했어. 네, 아가씨. 제 눈에도요, 아가씨에게 꼭 맞는 천상병필 같았어요. 그래, 그분이라면 누구나 칭찬할 만한 분이지. 포샤의 하인 벨더자가 들어온다. 아가씨, 청혼자인 모로코 영주님의 사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 영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도착하신답니다. 청혼자 한 사람을 물리치니 또 다른 이가 문을 두드리는구나. 세 샤일록 집 앞. 바사니오와 샤일록이 얘기를 나눈다. 삼천 덕컷이라. 그렇소. 석 달만 빌려주시오.
석 달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보증은 내 친구 안토니오가 설 거예요. 안토니오가 보증을 선다? 바사뇨의 보증을 서기 위해 안토니오가 샤일록을 찾아온다. 어쩌면 저렇게도 신에게 아첨하는 세나본 같은 낯짝을 하고 있을까. 저놈의 예수적인 딱 질색이야. 나한테 약점을 한번 잡혀봐라. 쌓이고 쌓인 원한을 똑똑히 갚아줄 테다. 저런 놈을 내버려두면 우리네 민족이 저주를 받으렸다. 안토니오, 어서 오게. 안녕하시오, 안토니오 씨. 난 금전 거래를 할 때 이자를 받지도 주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내 관례를 깨는 거예요. 바사뇨, 필요한 액수를 얘기했나? 예, 3천 더컷이라고 하더군요. 기간은 석 달. 자, 깜빡했군. 석 달이라고 했지요. 자, 그럼 차용 증서를.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이자 받는 금전 거래는 안 하신다고요? 그렇소. 절대로. 야곱을 하시죠. 머리 좋은 어머니 덕택으로 형을 제쳐놓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의 세 번째 상속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자라도 받았어? 천만에요. 그 야곱이 숙부인 라반의 양을 기를 때 양이 낳은 새끼 중 줄무늬나 얼룩진 건 야곱이 품삯으로 받기로 했죠. 양들이 짝짓기를 시작하자 이 야가 빠진 양치기가 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무늬처럼 만들어서 암양들 앞에 꽂아 놨더니 죄다 얼룩무늬진 양을 낳았고 야곱은 그걸 모두 차지했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거죠. 도둑질만 아니라면 부자가 되는 건 축복 아닙니까? 이자 놀이를 정당화하려고 성설들 먹이다니. 당신의 금은보화가 암양과 순양이라는 거예요? 거야 모르죠. 아무튼 난 돈이 자꾸 새끼를 치게 하니까. 그건 그렇고, 샤일록, 돈 좀 빌려주시오. 안토니오 씨, 당신은 툭하면 날 욕했죠? 이교도라느니 사람을 죽일 개라느냐면서 옷자락과 수염에 침을 뱉고 미친 개 몰아내듯 발길질을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지금은 샤일러 돈 좀 빌려주시오라고요? 샤일록, 난 앞으로도 당신을 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 돈을 구워주더라도 원수한테 구워줬노라고 생각하시오.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난 이제 당신하고 잘 사귀어 우정을 나누며 여태 받은 수모도 싹 잊고 바사니오 씨가 필요하다는 돈을 내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맙소만. 내 친절을 베풀죠. 저 공적인한테 가서 안토니오 당신 명의로 차용증에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토니오, 일이 쉽게 풀릴 줄은 몰랐네. 그리고요. 이건 장난삼아 하는 소린데, 만약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은, 위약금조로 당신의 기름진 살 어디든, 내 마음대로 정확히 1파운드만 베어내기로 하는 건 어떻소?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유대인도 매우 친절하더라고. 세상에 광고하겠소. 안토니오, 그건 안 되네. 나 때문에 그런 차용증에 도장을 찍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낫겠네. 아브라함의 조상님, 기독교인들은 어째 요 모양입니까? 이들은 어째 내 선의를 모르는 걸까요? 지금 난 당신들의 환심을 사려고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좋소. 차용증세 도장을 찍겠소. 그럼 공중인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난 돈을 마련해 오겠어. 빨리 다녀오셔, 친절한 유대인. 저 유대놈이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걸까? 왜 점점 친절해지지? 난 불안하네. 뭔가 이상해. 걱정할 거 없네. 내 배는 기한보다 한 달은 빨리 돌아올 테니까. 벨몬트에 있는 포샤의 구원자들은 포샤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금과 은과 납으로 만든 3개의 상자 중에서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골라야만 했다. 모로코 영주는 금상자를 선택했다. 이게 뭐야? 더러운 해골이라니. 푹 꺼진 눈자위 속에 종이 쪽지가 끼어있구나. 빛나는 게 다 금은 아니다.
잘 가오, 그대의 차디찬 청혼이요? 에이, 참 차디차구나. 모두 헛수고였어. 보샤, 잘 있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작별을 길게 끌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혼한 아라곤 영주는 은상자를 골랐다. 이게 뭐야? 눈을 껌뻑이는 바보 그림이 글귀를 내밀고 있구나. 7번 불에 달군 은상자여, 판단 역시 신중했다면 선택에 잘못이 없었을 것을. 속히 떠나라. 그대의 일은 끝났도다.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난 더 바보같이 보일 테지. 그럼 안녕히 계시오. 일록의 집을 뛰쳐나온 하인 론슬롯은 때마침 하인과 함께 지나가는 바사니오에게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한다. 청을 들어주겠네. 사실 자네 주인 샤일록이 자네를 추천했거든. 감사합니다. 하나 이 돈 많은 유대인 집을 나와서 나 같은 가난뱅이 집에 사는 게 뭐 이로울 게 있겠나? 신의 은총은 보아란 이게 속담이 있는데 이 두 분께서 반반씩 나눠 가졌군요. 나리께선 신의 은총, 샤일록 양반은 보아를 듬뿍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재간이 좋군 그래. 자, 가서 얘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나. 네, 다녀오겠습니다. 여보게, 레오나드. 내가 말한 물건도 모두 사서 배에 실어놓게. 알겠습니다. 오늘 밤엔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기로 돼 있거든. 얼른 가보게. 본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봐, 바사니오. 그라시아노.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래, 뭐든 들어줄 테니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나. 나도 벨몬트에 따라가겠네. 말리지 말게, 절대. 좋아. 하지만 자넨 너무 거칠고 난폭해. 친구들 눈엔 결점으로 보이지 않지만 낯선 곳에선 다를 걸세. 제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열탕에 차디찬 맹수를 끼얹어주게나. 아니면 나까지 오해를 받아서 간신히 퍼담을 죽 사발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되고 말 걸세. 말았네. 행동은 의젓하게, 말씨는 점잖게. 욕은 아주 조금만 하고 호주머니 속엔 성경책을 넣고 다니지. 그래, 앞으로 두고 보겠네. 오늘 밤은 예외세. 오늘 밤 내 행동으로 날 판단하면 안 되네. 그야 물론이지. 샤일록의 집에선 론슬롯과 샤일록의 딸 제시카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론슬롯, 너도 역시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지옥 같은 우리 집에서 그래도 네가 있어서 지루한 줄 몰랐는데. 아가씨.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너에게 주는 거야. 론슬롯, 오늘 저녁 식사 때 네 새 주인이 초대한 로렌조님을 만나거든. 아무도 몰래 이 편지를 좀 전해줘. 안녕히 계세요, 아가씨. 눈물 때문에 말문이 막히네요. 잘 가, 론슬롯.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큰 죄를 짓다니. 하지만 로렌조, 당신만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난 기독교로 개종하고 당신의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바사니오의 친구인 그라시아노 로렌조는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가장무도회를 겸한 저녁 식사 모임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그곳을 찾아온 론슬롯은 로렌조에게 제시카의 편지를 전한다. 론슬롯, 내가 틀림없이 찾아간다더라고. 비밀리에 말해주게. 로렌조, 그 편지 제시카한테서 온 거지? 제시카가 자기 아버지한테서 빠져나올 방법을 적어보냈네. 뭐? 돈과 보석을 준비했고 또 소년으로 변장할 거라고 하는 거. 정말인가? 난 제시카를 내 하인으로 변장시켜서 베니스에서 탈출할 걸세. 그녀의 앞길에 절대로 먹구름이 끼지 않게 하려네. 내 두건에 걸고 맹세하지만
제시카는 못된 유대인이 아니네. 참 좋은 이방인이야. 날 밤, 샤일록이 바사니오의 초대에 응해 집을 비운 사이 제시카는 로렌조를 따라 집을 떠난다. 그리고 때마침 불어온 순풍에 바사니오도 가장 무도회를 취소하고 그라시아노와 함께 벨몬트로 떠난다. 지금까지 1부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2부가 계속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이야기,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청혼하기 위해 베니스의 상인이자 친구인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내걸고 유대인 샤일록에게 3,000 더컷을 빌린다. 한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결혼해야만 하는 처지인 포샤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그 사이 샤일록의 딸 제시카는 기독교인인 로렌조를 따라 집을 떠나고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청혼하기 위해 벨몬트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벨몬트의 포샤는 운명을 시험코자 찾아온 구혼자로 지쳐있다. 아가씨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벨더자? 저 지금 막 베니스의 젊은 신사분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분은 자기 주인이 오시는 걸 미리 알리러 왔다며 간절한 안부 말씀과 함께 값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창한 햇살보다 눈부신 이 사람은... 벨더자, 좀 있으면 그 사람이 네 친척이라고 할 거지? 웬 칭찬이 그리 기니? 내리사, 네. 어서 가봐. 그래도 점잖게 찾아온 큐피드의 사신이라면 나도 얼른 만나보고 싶구나. 사랑의 신이여, 제발 바사니오님이. 베니스에는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솔라니오와 살레리오는 안토니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걱정을 하고 있다. 저기 유대인의 테라스 낙마가 오고 있고. 이봐요, 샤일록. 상인들 간에 무슨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내 딸이 도망친 얘기를 하는 거요. 그게 아니라 내 혈육이 날 배반하다니. 안토니오가 바다에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소문 말이요. 아이고, 내 돈을 날리겠구만. 파산자 방탕한 놈 같으니라고. 그 차용증나 잊지 말라고 전하시오. 그 녀석 날더러 고리대금 업자라고 깔받겠다. 안토니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살을 베어내진 않겠지. 대체 그 살을 어디에 쓰겠어? 고기 잡는 미끼로 쓰지. 아무 소용이 없더라도 내 복수심은 채워줄 거요. 안토니오 놈은 우리 민족을 경멸하고 내 원수들을 선동했거든.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무슨 이유에서? 그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지. 유대인이 기독교인을 모욕하면 당신들은 어떤 자비를 베풀까? 그건 복수겠지? 기독교인이 유대인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역시 복수를 해야지. 난 당신들이 가르쳐준 악행을 실천할 거야.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당장 운명을 시험하겠다고 말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장 벨몬트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포샤는 바사니오에게 선택을 미룰 것을 간절히 권한다. 아니요. 빨리 선택하게 해주시오. 지금 같아선 고문대 위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고문대라뇨? 진실을 고백하죠. 그 대신 제 목숨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목숨을 구해드릴 테니 어서 말씀해 주세요. 고백할 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죄의 전부요. 어서 내 운명을 시험하게 해주시오. 세 개의 상자가 있는 방으로 바사니오를 안내한 포샤는 다른 사람은 모두 나가 있게 하고 바사니오가 상자를 고르는 동안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 금과 은 그리고 나무로 된 상자.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늘 번지르르한 외모에 속아넘어갔다. 찬란한 금. 마이더스 왕의 음식도 되지 못한 너 황금. 난 널 원치 않는다. 어슴대한 눈이여. 창백한 얼굴을 한 너도 필요 없다.
보잘것없는 나비여, 희망을 약속해주지 않는 너의 가식 없는 말이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나 그대를 선택하니 부디 기쁜 결과를. 납상자를 고르겠어. 다른 감정은 모두 사라졌어. 미심쩍은 생각, 경솔하게 품은 절망, 떨리는 공포심도 모두. 남은 건 사랑뿐이구나. 아, 사랑아, 진정하고 흥분하지 말아라. 기쁨의 비도 적당히 내려다오. 행복감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라면 조금만 덜어주렴. 포샤의 초상화로다. 신의 화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편지가 있구나. 겉만 보고 고르지 않은 자는 선택이 참될지어다. 이 행운은 당신 것이 됐으니 만족하고 새 행운을 찾지 말라. 그대의 여인에게 구혼을 하여라. 포샤, 제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가장 행복한 건 당신을 남편으로 받들게 된 일이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턴 이 집과 하인들, 그리고 제 자신까지 모두 저의 주인이신 당신의 것이에요. 포샤. 그 증표로 이 반지를 드리겠어요. 만약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주시거나 한다면 당신의 사랑이 식은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반지가 내 손에서 떠나는 날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일 거요. 다사니오와 포샤 두 사람이 행복에 겨워 있을 때 네리사와 그라시아노가 들어와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그들 역시 서로 사랑하고 있고 다사니오와 포샤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한다. 어머, 네리사, 그게 사실이니? 네, 아가씨. 아가씨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라시아노, 자네도 진정이겠지? 진정이고 말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바사니오, 저기 오는 게 누구지? 로렌조와 유대인의 딸 같은데. 아, 살레리오도 오고 있어. 로렌조. 살레리오, 어서 들어오게나. 이 집의 주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내가 환영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는만 환영할. 포샤, 나와 절친한 고향 친구들이요. 환영해주면 고맙겠어. 그럼요, 환영하고 말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토니오가 자네에게 안부를 전하더군. 자, 여기 편지일세. 친애하는 바사니오. 내 배들은 모두 파손되고 사태는 극히 악화됐네. 그리고 유대인에게 써준 차용증의 기한도 지났고 그 증서대로라면 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네. 죽기 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우정에 끌려온다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편지는 잊어버리게. 세상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게 헤어나지 못할 궁지에 빠진 분이 당신의 친한 친구분이신가요? 그렇소. 제일 친한 친구요. 바사니오, 어서 일을 마치고 곧 떠나세요. 떠나라는 허락을 얻었으니 곧 떠나겠소. 하지만 어떤 휴식도 당신과 나의 재회를 지체하게 하지는 않겠소. 다사니오와 포샤는 교회로 가서 결혼을 하고 난 후 다사니오와 그라시아노는 베니스로 출발한다. 베니스의 샤일록 집 앞. 안토니오와 솔라니오는 교도관과 함께 샤일록에게 자비를 간청하러 왔다. 교도관님, 이 잘 잘 감시하십시오. 정말 흉악한 자요. 샤일로, 내 말 좀 들어보. 이유도 없이 당신은 날 개라고 불렀지. 난 개니까 개 이빨을 조심하시오.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보게. 난 차용증대로만 할 뿐이요. 난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사람들과 사는 개 중에
저렇게 지독한 개를 처음 보네. 솔라니오, 내버려 두게. 나도 더 이상 애원하지 않겠네. 저젠 내 생명을 노리는 거야. 공장님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차용증을 인정하시겠나? 공장님도 법의 정당성을 꺾을 순 없네. 베니스에선 외국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교도관님, 갑시다. 파사니오가 와서 내가 그의 빚을 갚는 걸 보기만 한다면 난 더 바랄 게 없네. 묘안을 갖고 있는 포샤는 로렌조에게 집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네리사와 함께 집을 나선다. 벨더자, 부탁이 있어. 이 편지를 파듀어에 사는 내 사촌 벨라리오 박사에게 전해줘. 파듀어의 벨라리오 박사님께요? 응, 박사님이 서류와 의상을 주실 거야. 그걸 갖고 화살보다 빠르게 선창으로 와줘. 알았지? 빨리 가. 예, 아씨. 번개같이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네리사, 내게 묘안이 있어. 우리도 남편들을 따라 베니스로 가자꾸나. 물론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야. 눈치채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네리사. 우린 남자로 변장할 거고 아무도 우릴 알아보지 못할 거야. 우리가 남자 노릇을 하나요? 그래, 어서 가자. 자세한 계획은 마차 안에서 얘기해 줄게. 어서 서둘러. 오늘 안으로 20마일은 달려가야 하니까. 네. 베니스의 법정. 안토니오는 간수가 지키고 있다. 흰 옷을 입은 공작과 붉은 옷을 입은 여러 명의 고관들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안토니오는 출두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넨 돌과 같은 냉혈 인간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됐네. 공장님께서 그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자가 워낙 완고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그자의 마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 조용한 마음으로 그자의 잔인한 보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유대인을 법정으로 불러오너라. 샤일러, 당신은 고집을 피우며 버티지만은 당신도 인간이므로 결국엔 태도가 바뀌어 진정한 자비를 베풀겠지. 전 공장님께 제 뜻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성 안식일을 걸고 맹세했듯이 담보물만 받겠습니다. 내가 갖겠다는 3,000더컷을 마다하고 살 한 덩이를 갖겠다는 이유가 뭐요? 하하, 하산이요. 그건 내 개인의 별난 취미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밑지는 소송을 하는 건 오랫동안 품어온 증오심 때문이라는 것 외엔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따위 대답이 어딨어? 하산이요. 난 당신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어. 자기가 싫다고 다 죽어야 옳단 말이오? 미우면 죽이고 싶은 게 일지상정이지. 바사니어, 그만하게. 저는 유대인과 시비를 하느니 만조의 바닷물 들어 평상시 수위를 줄이라고 명령하는 편이 낫겠어. 저 유대인은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야. 자, 3,000더컷 대신 6,000더컷을 주겠어. 바사니오, 돈은 필요 없어. 난 차용증대로 처리할 뿐이니까. 샤일러,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어떻게 신의 자비를 바라겠는가? 공장님, 안토니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1파운드의 살은 비싼 대금을 치르고 제가 산 겁니다. 하지만 샤일러, 공장님께서 제 뜻을 거절하신다면 베니스의 법과 정의는 모조리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살을 떼어내도 좋을까요? 내 권한으로 이 재판을 기각시킬 수 있어. 하지만 이 사건 판결을 위해 석학 벨라리오 박사가 오기로 됐으니 그에게 이 재판을 맡기기로 하겠소. 공장님, 파두아에서 박사님의 서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레리오, 서신을 가져오고 그 사람도 이리로 오게 하시오. 예. 파디오에 벨라리오 박사가 보내서 왔소. 그렇습니다, 공장님. 벨라리오 박사님께서 안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벨라리오 박사는 이 편지에서 젊고 박식한 박사 한 분을
우리 법정에 추천해 보내주었네. 그분은 어디 계신가? 문 밖에서 공장님의 이 법정 출입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하네. 빨리 가서 그분을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그동안 벨라리오 박사의 편지를 읽어봅시다. 공장님의 소환을 받았을 때 저는 와병 중이었습니다. 마침 로마의 청년 박사 벨더자 박사가 문병을 하러 왔고 저는 그에게 이 소송을 부탁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두뇌는 노련하오니 각별한 대우를 간청합니다. 석학 벨라리오 박사의 편지 내용은 이상과 같소. 지금까지 2부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3부를 들으시겠습니다. 베니스의 공작은 벨라리오 박사 대신 재판을 위해 온 벨더자 박사를 맞이한다. 그 누구도 그가 포샤인 줄은 모른다. 어서 오시오. 벨라리오 박사께서 보낸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공장님. 이 사건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샤일록인가? 예. 이 소송은 끔찍하지만 합법적이어서 당신을 비난할 순 없소. 안토니오, 당신의 목숨은 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군요. 네, 그런가 봅니다. 이 증서를 인정하시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자비를 베풀어야겠군. 무슨 의무로 말입니까? 난 차용증대로 벌금을 받을 테요. 어서 재판이나 하시오.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은 없소.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원금의 2배, 아니 10배라도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건 분명히 무슨 적의가 있어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관님, 제발 당신의 직권으로 관용을 베푸셔서 한 번만 법을 굽혀주십시오. 그럴 순 없어. 베니스의 어떠한 권력도 법을 바꿀 순 없어. 과연 명판관이십니다. 나이는 젊으신데 참 현명하고 훌륭한 판사님이십니다. 그럼 어디 그 차용증을 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이 차용증은 기한이 지났소. 그러니 유대인은 이 증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저 상인의 심장 가까운 곳에서 살 1파운드를 베어낼 자격이 있소. 하지만 자비를 베푸시오. 3배의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차용증은 찢어버리기로 하겠소. 아니, 찢는다뇨? 저 훌륭한 판사님, 인간의 혀로는 제 결심을 바꿀 수 없으니 어서 증서대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판결을 하겠소. 상인은 가슴을 풀어 헤쳐서 샤일록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시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판사님. 샤일록, 살의 무게를 달 저울을 준비했소? 예, 여기 있습니다. 안토니오, 남길 말은 없소? 바사뇨, 잘 있게. 자네가 친구를 잃은 걸 슬퍼해준다면 난 자네의 빚을 갚은 걸 결코 후회하지 않겠네. 안토니오, 내가 얻은 아내는 내게 생명같이 소중한 사람이네. 그러나 그 생명도 아내도, 아니 이 세계도 내게는 자네의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못하네. 당신 부인이 곁에서 그 말을 듣는다면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겠구려. 이건 괜한 시간 낭비예요. 빨리 판결을 해주시오. 상인의 살 1파운드는 그대의 것이오. 법이 그걸 허락하오. 감사합니다, 판사님. 안토니오, 각오해라. 잠깐! 이 증서에는 단 피를 준다는 말은 없군. 살 1파운드만 떼어내시오. 단 한 방울이라도 기독교도의 피를 흘린다면 당신의 전 재산은 베니스의 법에 의해 국가에 몰수당할 것이오. 공명 정대하신 판사님이다. 아니, 그게 법입니까? 여기 법률서가 있으니 법조례를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시오. 당신이 주장한 정의가 존재하는 엄격한 재판을 받게 될 거요. 그럼 아까 저희대로 빌린 돈의 3배를 주시오.
돈은 여기 있어. 조용히 하시오. 샤일록은 증서대로 담보물만 받으시오.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정확히 1파운드만 떼내야 하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사형은 물론 전 재산을 몰수당할 거요. 판사님, 원금만 받고 가겠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이미 그걸 거절했잖소. 제발 원금만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그대가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생명을 걸고 잘라야 할 1파운드의 살뿐이요. 제기란 마음대로 하시오. 난 더 이상 이 엉터리 재판에 응하지 않겠어요. 기다리시오. 샤일록의 생명은 공작의 자비에 달렸습니다. 난 우리의 정신이 샤일록 자네와 얼마나 다른지 알게 하고자 그대가 간청하기 전에 그대를 살려주겠다. 재산의 반은 안토니오에게,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되는데 회계여하에 따라 벌금 정도로 줄여줄 수도 있어. 공장님,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과 유산을 딸과 그의 남편 로렌조에게 준다는 양도증을 쓰게 하는 겁니다. 샤일록, 어찌하겠나? 불복하면 특별 사면은 취소하겠네. 좋습니다. 그러죠. 서기, 네, 양도 증서를 작성하시오. 예. 제발 여길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몸이 불편합니다. 증서를 보내주면 나중에 소명하겠습니다. 가도 좋다. 샤일록은 휘청거리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재판은 끝났다. 훌륭하신 판사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유대인에게 갚으려던 3,000더컷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족감을 얻은 사람은 보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난 당신들을 구한 걸로 만족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판사님, 그저 성의 표시로서 무슨 기념품이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안토니오 씨, 당신 장갑을 제게 주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바사니오 씨는 예. 우정의 표시로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주십시오. 대개 말대로 성의 표시라니까 거절은 안 하실 테죠? 이 반지를 말입니까? 판사님, 사실 이 반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좀 깊은 사정이 있어서요. 대신 제가 베니스에서 가장 값비싼 반지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만 선심을 쓰는군요. 나에게 뭐든 청하라더니. 사실 이 반지는 제 아내와의 맹세가 담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기 아까울 땐 그런 변명을 하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바사니오, 그 반지를 드리게. 저분의 공로와 내 우정을 합하면 줘도 되지 않겠나? 그래. 그라시아노, 어서 뒤쫓아가서 이 반지를 드리고 그분을 안토니오 집으로 모시고 오도록 하게. 어서! 판사님! 바사니오가 숙고한 끝에 반지를 보내며 모셔오라고 합니다. 이 반지는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군요. 부탁이 있는데 이 젊은이에게 샤일록의 집을 가르쳐 주시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남편의 반지를 뺏어볼까요? 한평생 꼭 지니기로 맹세시켰지만 뺏을 수 있을 거야. 급히 서둘러라. 우리가 만날 장소는 알고 있지? 네. 달빛이 아름다운 여름밤, 벨몬트에는 포시아의 전대가, 파리스길에 로렌조와 제시카가 걷고 있다. 누가 오나 봐요. 누구요? 조용한 밤에 그렇게 달려오는 분은? 저는 스테파노입니다. 포시아가 싶어서 오늘 전에 벨몬트에 도착하신답니다. 그래요? 제시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아가씨를 맞이할 준비를 성대하게 합시다. 네, 촛불이 여기서 보이다니. 어두운 세상에서도 착한 일은 저렇게 빛나는 법이란다. 네, 아가씨. 음악이? 아가씨 집의 음악이에요. 음악은 낮보다 밤에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리는구나. 틀림없이 포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린 남편들이 무사하기를 기도드리며 왔어요. 두 분은 돌아오셨나요? 아직요. 하지만 좀 전에 하인이 곧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잠깐만. 이 소리 들리시죠? 저기 바사리오가 오고 있네요. 포샤! 태양이 없다고 해도 당신이 있으니 낮과 같이 밝군요. 바사니오. 여기 내 친구 안토니오도 왔어. 어서 오세요. 제 남편 때문에 큰 병을 당할 뻔하셨다고요. 오히려 재수없지 않았습니다. 내리사, 억지 부리지 말라니까. 저 달을 두고 맹세하지 마. 그 반지는 판사의 서기에게 줬다고. 벌써부터 싸움이에요? 내가 반지 드렸을 때 저한테 맹세하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꼭 끼고 있겠다고. 근데 그건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하셨네요. 내리사의 첫 선물을 그처럼 단순하게 내주다니 말이죠. 저도 남편에게 반지를 드렸고 그때 내리사가 이인은 세상에 어떤 걸 준다 해도 반지를 내놓지 않을 거예요. 바사니오도 반지를 판사에게 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어떤 반지를 주셨어요? 제가 드린 반지는 아니죠? 포샤, 반지를 누구에게 왜 줬는지 알게 된다면 그 반지를 드릴 때 저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셨나요? 그 반지를 순순히 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사랑의 표시로 간직하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하다니 그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여자일 거예요. 맞죠? 절대로 아니요. 내 영혼의 맹살이다. 포샤, 그분은 법학 박사, 내 친구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라고. 만약에 당신이 거기 있었다고 해도 먼저 그 반지를 박사님께 달라고 했을 거예요. 절대로 박사님이 우리 집 가까이 오시지 않았어요. 제 반지를 그분이 가졌으니 전 제 모든 걸 그분께 주겠어요. 저도 그분의 서기에게 모든 걸 주겠어요. 줘서 이 싸움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런 염려 마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포샤, 날 용서해 주오. 다시는 당신과의 언약을 깨지 않겠소. 저 부인, 이번엔 제 영혼을 걸겠습니다. 바사니오가 두 번 다시 맹세를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님 보증을 서주세요. 이 반지 안의 반지를 저번에게 주시고 저번 것보다 더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바사니오, 이걸 받게. 그리고 잘 간직하겠다고 맹세하게. 그럼 내 맹세코. 이건 내가 박사님께 드린 바로 그 반지일세. 여기 파도아에 계신 벨라리오 박사의 편지를 읽어보세요. 그럼 포샤가 그 박사고 내리사가 석이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포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박사. 이제는 나와 함께 밤을 보냅시다. 부인 덕택에 전 생명과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제 배들은 무사히 로렌조 씨, 내 서기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요. 네, 당신과 제시카에게 드리는 거예요. 샤일록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유산 전부를 양도한다는 증서죠. 여기. 이건
하늘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감미로운 단비입니다. 공이 크네요. 어서 우리 가요. 네, 박사님. 유쾌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 평생 잊지 못할 밤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언어의 풍요함과 견고한 구성은 물론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역시 심도 있게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유대인 샤일록이 그토록 원했던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학술부 회장인 숙명여대 영문학과 임성균 교수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가 이 작품의 샤일록이라는 등장인물에게는 그것이 바로 안토니오의 목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도에 대한 샤일록의 적개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포샤가 재판관으로 등장해서 샤일록을 궁지에 몰아넣을 때는 법정에서의 법적 정의를 상징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하는 포샤의 그 판결이 과연 법적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정당한 정의의 실현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그 자체로 무슨 문학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미지나 상징이나 얼루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반유대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럽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족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구박해왔고 멸시해왔고 계속 핍박해 왔는데 영어로 anti-Semitism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반유대주의는 중세 이후로 모든 유럽에 사는 백인들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경멸감과 적개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 가장 대중적이고 치밀하며 견고한 구성을 지닌 베니스의 상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1596년 또는 1597년에 집필되었을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으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국이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보다 10년 전인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 소위 스페인 무적 함대를 영국이 격파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던 그런 시절에 베니스의 상인이 쓰여졌습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두 개의 민담 설화에 근거하여 쓰여졌는데 하나는 유대인이 기독교인의 살 1파운드를 강탈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퍼센트 시험 혹은 수수께끼를 통과해서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민담 설화를 셰익스피어가 하나로 묶어 퍼센트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종교적 갈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종교적 갈등이며 퍼센트 로맨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랑 이야기, 우정 이야기 또는 법정에서 드러나는 법적 정의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페리텔이라고 불리는 동화와 시장 경제, 퍼센트 장사 및 자본주의 경제가 막 두드러지던 시기였으므로 그 두 가지를 합쳐 놓은 이야기로서 그 구성이 아주 치밀하고 탁월하여 누구나 재미있게 보거나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